이인영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송아지 설사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로 이제 송아지 설사에 있던 치료에 관련된 얘기들 그동안 많이 했는데, 오늘은 치료보다는 왜 요즘 송아지들이 이렇게 설사를 많이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서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로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제목은 송아지 설사의 근본 원인 및 예방법,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요즘 송아지들 설사 진짜 많이 합니다. 그죠? 심하면은 태어나서 하루 만에 설사하고, 잘 크다가 오늘 갑자기 아침에 나가서 설사하고, 그런 설사 증상들이 많은데, 이 발생률을 정확히 통계치료다 계산은 못하겠지만, 때에 따라 심각한 수준으로 설사를 하는 결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송아지 설사를 하고 폐사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자연인들끼리 얘기를 잘 안 하시죠. 그죠? 자꾸 이제 숨기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들을 잘 안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농가별로 이 편차가 심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가는 농가도 있고, 때에 따라 좀 심각한 수준으로 설사하는 농가도 있고, 역시 폐사율이 생각보다 높은 농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고, 요즘같이 소화기 값이 워낙 비싼 와중에 연말에 죽이면은 농사 짓는 것만큼 이상 날아간다, 그죠? 그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측면에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양들이 송아지 설사가 별개이 되면 저희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는 다 자가치료들을 하십니다. 처음에 발생이 되면 사장님들이 발견해서 자가치료를 할 적에는 송아지들이 기력 상태도 괜찮고 사장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치료를 하시면 되는데, 일반 설사가 있고 사위 식체성 설사가 있습니다. 송아지에서 설사는 증상은 설사인데 이걸 나눠야 됩니다. 이게 다 똑같은 설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단순 균에 의해서 세균성, 바이러스성, 어충성 어떤 이런 균에 의해서 설사를 하는 일반 설사들이 있고, 어미 유질이 안 좋아가서 식체 형태로다가 소화불량성 설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 식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죠? 이거를 왜 구분해놨냐면, 이게 치료 각도가 전혀 정반대입니다. 똑같은 설사가 아니고 치료하는 접근 방법이 서로 전혀 다르다는 거죠. 첫 번째 분변 상태를 보면 양쪽 다 설사입니다. 그지? 사양들은 항생제 놓고, 두 번째 지사제 놓고, 세 번째 어떤 소화 쪽을 보는 어떤 그런 약들을 이제 쓰시거나, 면역 관련 제품들을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일반 설사 같은 경우는 어미젖을 먹는 모유 섭취 상태를 보면 비교적 정상적으로 먹습니다. 정상적으로 먹으면서 설사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사회 식체로 가는 경우에는 어미 모유 섭취 능력이 유심히 관찰해보면 급격히 약해지는 것을 사양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심하면은 바로 안 먹습니다. 그죠? 심하게 취한 송아지는 대부분 안 먹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활력도 급격히 떨어지죠.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른 식으로 급격히 이제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초기의 활력이라든지 모유의 어떤 섭취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찰하시면 그거를 대충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설사라고 생각하고 항생제, 지사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그 오류가 생깁니다. 일반 설사에서는 절식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생제, 지사제, 유산균제, 소화효소제 여기에 덧붙여서 면역을 높이는 약을 덧붙여주면 더 좋습니다. 그죠? 이런 식의 약물 처치를 사장님들이 하면 대부분은 치료가 잘 됩니다. 근데 사회 식체로 가는 경우에는 지사제를 써놓으면 이게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체한 거니까 그
체한 거를 빨리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사제를 먹이거나 주사를 보면 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위 식체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는 지사제, 전해질 제제 이런 거는 금기입니다. 이거를 쓰면 사위 식체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이운동 촉진제 같은 거를 주사를 놔서 최대한 빨리 배출이 될 수 있게끔 치료를 하면 초기에 적절하게 사용된 대처를 하면 저희 같은 수의사 어떤 불리지 않고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송아지가 어떤 탈수 증상을 보인다거나 복부가 팽창되는 식으로 보인다거나 이럴 때는 사양자 손을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수의사한테 넘기시는 게 맞습니다. 설사 초기에 1차 치료를 할 때 이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 치료를 어떤 방향을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어떤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치료를 할 때 쓰는 약제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고 쓰셔야 됩니다. 그죠? 사람들이 항생제 지사제를 먹이고 또 항생제 지사제를 주사를 넣어요. 이렇게들 사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나치게 항생제 지사제 위주로 어떤 약을 쓰는 경우가 많고 복합적으로 2중으로다가 2중, 3중으로 그걸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항생제라는 것은 병원 균을 죽이는 건 맞지만 정상 세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자꾸 장기 치료를 하면 이후에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송아지 성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사제는 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장운동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면역을 높이는, 수표성으로 면역을 높이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설사 초기에 대응할 때 면역 촉진제를 반드시 같이 쓰면 치료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는 항생제로다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죠? 일부 원충도 항생제로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균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역을 높이는 약을 같이 쓰시는 게 더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전해질 제제는 사위 식체 상황에서는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위 식체 되면은 뱃속에서 우유가 이렇게 막 덩어리지고 그러는 거 경험을 하셨죠? 그 상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떤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 어떤 어미랑 분리시켜서 일정 시간 절식을 시킨다든지 격리 치료를 할 때 중간중간 물은 반드시 먹이셔야 됩니다. 어미젖을 절식을 시킨 거지 물까지 절식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을 반드시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사회자들이 어떤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약을 쓰시면 어떤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을 판단해요. 근데 간혹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치료를 사회자들이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왼쪽 송아지는 농가에서 자가치료를 해서 설사 증상은 멎은 겁니다. 설사는 깨끗이 멎었는데 식욕이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런 상태에 있던 송아지고, 오른쪽 송아지는 지금 한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설사를 합니다. 약을 쓰면 좀 호전되는 듯 하다가 다시 악화되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계속 설사를 하는, 그러다가 이제 농장 사장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으니까 이제 저희를 불렀던 케이스인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발치를 한 건데, 왼쪽 사진부터 보면 오른쪽 사진이 이 송아지의 사위입니다. 사위. 윗속에 뭔가가 잔뜩 들었죠, 그죠? 그죠? 사진상으로 뭔가 들은 게 보입니다, 그죠? 한 저희 주먹 한 2개 정도 양만큼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왼쪽 사진에 하얀 거 보이시죠? 어미 젖이 뱃속에서 심하게 굳은 겁니다. 이렇게 모유가 체한 상태로 시간을 오래 끌면 뱃속에서 이렇게 단단한 두부식으로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 상태까지 가면 이게 장으로 배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구토를 못 하잖아요. 어쨌든 장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저렇게 덩어리가 심하게 졌기 때문에 배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수술한 뒤에 회복하는 뒤에 다시 찍은 사진이고, 아까 그 이제 지속적으로 설사했던 송아지 같은 경우는 뱃속에 이렇게 내용물이 들어있고 뱃속에 내용물이 부패되면서 가스도 차는 겁니다. 이러면 지속적으로 어떤 기력이 있는 한 조금씩 먹습니다. 근데 계속 지속적인 설사를 하죠. 안에 내용물을 보면 이렇습니다. 안에서 부패되고 있는 겁니다. 사이 윗속에서 내용물이 부패되면서 어떤 모유는 덩어리져 있고 그게 또 부패되면서 부패 가스가 차면서 배는 자꾸 부풀어 오르고. 네. 이런 송아지는 예? 저거는 생각보다 며칠 만에도 한 3, 4일 만에도 저런 식으로 진행하는 개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수술한 뒤에 이제 일어난 모습이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가면은 이게 약물 치료가 안 됩니다. 약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들 많이 계신데 여기 사장님들 중에 올 봄에 제가 수술해준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올 봄에 제가 한 200여 마리 가까이 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옛날에는 소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제가 조그만 때 초등학교 다닐 적에 저희 집에도 소를 이런 식으로 키웠습니다.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소 끌고 나가서 풀 뜯기고 그런 심부름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가 어렸을 적에 이런 환경으로 자랄 때는 송아지가 설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 사장님들도 그러시죠? 동네 전체에서 누구네 송아지가 설사한다더라 소리도 못 들어봤습니다. 저희 것도 안 했지만 남의 것도 그런 설사도 문제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 송아지들은, 요즘 소들은 영락없이 설사를 거의 다 합니다. 그죠?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즘에 우사가 이제 다두사육이라는 어떤 규모로 우사도 이제 크게 져 있고 소가 워낙 많습니다. 그죠? 근데 전에 비하면 사료 영양이 좋아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 소에 비해서 좋아졌어요. 그죠? 사장님들이 백신도 열심히 놓으십니다. 그죠? 옛날엔 백신도 없었어요. 그죠? 요즘엔 백신도 철저히들 대부분 놓으십니다. 그죠? 송아지한테 어떤 예방 조치도 또 적극적으로들 하십니다. 대부분. 그런데 설사가 더 많아요. 옛날 소에 비해서. 많은 정도가 아니라 뭐 몇십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왜 그런 거야 이게? 다 좋아진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료 영양을 써놨는데 이때 소들이 잘 먹은 겁니까? 지금 소들이 잘 먹는 겁니까? 아닙니다. 까꾸입니다. 그죠?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죠? 네. 초식동물인데 사장님들이 옛날처럼 몇 마리만 키울 것 같으면 다 이렇게 키우신다. 그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몇 마리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0마리, 200마리, 500마리 정도 키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풀 먹여서 키울 수는 없어요. 사료로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료로 키우기 때문에 앞에 그런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료 때문입니다. 정답은 사료 때문입니다. 사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앞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제가 오늘 사료 회사 사람들이 보면 저를 욕할 정도의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사료 탓이거든요, 솔직히. 사장님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료 탓이에요. 송아지가 설사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적힌 대로 환경 변화도 있고, 먹이 변화로 인한 이질 변화, 어미 소의 스트레스로 인한 이질 불량, 어떤 병원균의 감염, 뭐 이물 섭취, 곰팡이 독소 중 어떤 독소에 대한 어떤 영향, 여러 가지가 물론 다 원인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두 번째, 먹이 변화로 인한 이질 변화를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게 사료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환경 변화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이랑 지금이랑. 송아지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나갈 때 죽을 때까지 계속 병균 덩어리 위에서 삽니다. 그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밀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병균 덩어리 위에서 살다 보니까 감염 기회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백신도 하시고 송아지한테 설사 예방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하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놓치고 가고 있는 부분이 어미소의 유지를 놓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유질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먹이 변화로 인한 유질 변화, 사료로 인한 부작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초식동물한테 풀을 안 먹이고 사료를 먹다 보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부작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입니다. 성격별로 보면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TV에 오메가3 제품들, 건강식품들 많이 선전하잖아요. 이 오메가3가 소한테도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어디에 중요하냐면 면역력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요즘 소들은 오메가3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료의 주 원료는 옥수수입니다. 대부분. 그죠? 옥수수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데 옥수수의 오메가3, 6 균형이 1대 66입니다. 옥수수 자체가. 그러니까 옥수수를 사료의 주 원료로 사용을 할 거면 사료 회사들이 오메가3 원료도 그만큼 균형을 맞춰서 써줘야 되는데 사료 회사들이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에너지값만 맞춰서 사료를 만들지 오메가3, 6의 균형은 안 맞춰서 만든다는 거죠. 그게 원인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그걸 왜 안 하느냐? 오메가3의 원료들이 다 비싼 겁니다. 원료가. 일반 원료에 비해서 몇 배씩 비쌉니다. 아마시 같은 게 대표적인 원료입니다. 사료 원료. 그죠? 우리나라 들깨 비슷한 거. 네. 그러니까 가격이 워낙 비싼 원료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의 균형을 안 맞춘다는 거죠. 이게 근본 원인입니다. 야생동물은 이게 1대1입니다. 균형이. 그러니까 옛날 소들, 풀 위주로 먹던 옛날 소들은 이게 1대1로다가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사료 위주로 키우는데 그거를 균형을 안 맞춰주다 보니까 요즘 소들이 1대30에서 1대50. 비육소 같은 경우, 마블링을 시킨 비육소 같은 경우는 1대100 정도 갑니다. 이게 심각한 수준인데, 사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메가3가 너무 부족하면 어미소가 만들어 송아지한테 전달하는 초유 속의 면역 항체가 품질이 뚝 떨어집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유 속의 면역 항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꾸 양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자꾸 설명을 했어요. 초산짜리 부족하다. 어떤 그러면서 백신을 놔야 된다. 자꾸 양적으로만 강조를 했는데 이게 품질이 떨어지는 질적인 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포화지방 과다입니다. 사료 위주로 어미소한테 그 영양 수준을 맞추다 보니까 어미 젖에 있는 유지방 성분이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높으면 송아지가 어미젖을 먹고 소화시키는데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지방 성분을 잘 소화를 못 시켜서 이런 식으로 허옇게 그 흰 설사를 많이 하는 이런 형태의 설사가 많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그 두 번째 사료로 인한 두 번째 문제점이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모유 어미젖이 산성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풀 위주로 먹으면서 생산해주던 어미젖이랑 지금 사료 위주로 먹으면서 생산하는 어미젖이 이게 똑같은 게 아닙니다. 요즘 소젖이 산성화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산성화된 모유는 송아지가 소화시키는데 역시 소화장애나 사유식체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왼쪽에 좀 하단에 우유가 덩어리된 걸 이제 다시 한번 인용을 했는데, 윗속에서 사회 속에서 우유가 이렇게 쉽게 지나치게 굳어버린다. 이 현상이 잘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이 상태로 가면 사람들이 약물 치료로 다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 까딱하면 죽인다고요? 사람들이 설사 치료한다고 하다가 죽이는 송아지 대부분은 이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 설사를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회 식체를 죽이는 겁니다, 대부분. 예. 이 송아지는 3주쯤 된 송아지입니다. 공군 학단리에 있는 사장 그 농가에서 수술할 때 찍은 거고, 최근에 한 2주 전쯤에 찍은 건데, 뭐 엄청 많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걸 하나 이제 인용을 한 거고요. 아니죠. 어미는 일반 사료 먹인 겁니다. 일반 사료에서도 이 사료를 먹임으로 인한 근본 이 부작용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저 3번에 그 모유의 형성화 현상을 막으려면 항산 물질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못하게 되죠. 근본 처방은 사료를 최대한 최소량을 필요로 하는 최소량을 먹이고 건초를 좋은 걸 주셔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사양 관리에서 최대한 커버를 해야 됩니다. 건초를 깨끗이 먹어요. 네. 그게 이제 기본 사양 관리가 있고, 요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한 처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처방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뒷장면에 그 처방이 나오니까 뒤에서 보시고요. 요게 컨트롤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사료로 인한 부작용인데, 최근에 와서 이 부작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약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거를 처방이 없다 보니까는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들, 특히 초산짜리들 새끼를 빼고 나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 첫 번째. 네? 그건 이제 어미의 질병적인 문제고, 또 사장님들 늘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초산짜리 새끼 나면 저 남매일까 봐 걱정하시죠. 애미가 새끼 관리 안 할까 봐 걱정들 하시잖아요. 그 문제 역시 이게 사료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게 그 산성화되는 체질이 산성화되면 소가 스트레스를 더 잘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예민하게 많이 받는 소들이 새끼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의 비교로 하면 요즘 사람도 인스턴트 식품을 자꾸 많이 먹으면 뭐 폭력성이 증가한다 어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스트레스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동물도. 이게 어미소의 스트레스가 분만을 거치면서 스트레스가 쉽게 증가된다는 거죠. 사료로 키운 소입니다. 그게 그 후유증으로 그 새끼를 관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포유를 거부하는 뭐 이런 소들이 전에 비해서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사장님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처방을 보면 요즘은 약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약품명을 정확하게 썼습니다. 현재 앞에서 제기한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약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바이오 슈가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분만 전후로 분만 전 2개월 전부터 분만 2개월 후까지 이거를 어미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를 1차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작업을 분만 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뱃속에 송아지가 마지막 2달에 70%가 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 태아 성장이 더 좋아집니다. 자궁 속에서. 그리고 아까 초유의 면역항체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유의 면역항체 품질을 높일 수가 있고 어미소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미소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송아지를 관리하는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송아지를 거부하는 그런 게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어미 유지를 아까 말씀드린 산성화 문제, 포화지방 과다 문제, 오메가3, 6의 불균형 문제 이런 거를 개선을 함으로 해서 어미젖이 건강해지면 송아지가 설사를 크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송아지 설사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의 이런 전반적인 컨디션을 개선함으로 해서 다음번 어떤 번식도 더 원활하게 촉진시켜 줄 수 있고 이러한 관리를 어미한테 하셔야 된다. 사료로다가 소를 그 사료 영양을 맞추기 때문에 이 관리까지 해야지만이 결국 사장님들한테 한우 어떤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확하게 실수를 최소화시키면서 실패를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액상 같은 경우부터 하루에 30ml 정도를 급여합니다. 분말 같은 경우는 한 50g 정도 급여를 하고 사진에 보면은 3.5개월 오른쪽 사진이 4.5개월 써놨는데 안 믿기시죠? 네? 이 송아지가 3.5개월 송아지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간. 네? 송아지가 키가 많이 컸어요, 이제? 3개월 반인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이 송아지가 4개월 반짜리 송아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그 약을 먹이면서 키운 송아지를 찍은 겁니다. 이건 오산리에 있는 축사에서 권병철 사장님 축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약을 어미한테도 먹이고 송아지가 사료를 먹기 시작하면 송아지한테도 주고 하면 그런 송아지를 건강하게 키우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우량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사진을 오른쪽 사진을 보여드리는 사장님들 적게 보시는 분들이 8개월 보신다고. 네. 많이 보시는 분은 한 10개월 이렇게들 얘기하신다고요. 4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분만 과정에 어미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역시 많이 받으면 이런 소들이 새끼를 거부합니다. 그죠? 지 몸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미가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그런 약들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을 분만 전에 못 챙겼더라도 새끼 낳기 전에 얼른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어미의 어떤 회복도 도와주고 이 스트레스를 빨리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난생입니다. 그죠? 아침에 나가보니까 새끼가 못 낳고 있다고 전화 온 겁니다. 다리를 한 자 아예 못 폈어요. 송아지는 잘못됐고요. 몇 시간을 고생한 겁니다. 우리가. 저도 간신히 뺐습니다. 네, 제가 이거 빼다가 어깨 빠집니다. 아침에 역시 주주분이 나가시니까 운동장에 소가 저렇게 돼 있어요. 간밤에 새끼를 무사히 잘 낳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저렇게 자궁이 싹 빠진 거예요. 이게 조금 더 늦게 발견하면 죽습니다. 그죠? 이거는 영역부리에서 발생된 사례입니다. 소가 일어나질 못해서 TMR 산업부대를 옆에 받쳐놓고 누운 채로다가 간신히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조건에서는
어미가 스트레스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미 유질이 안 좋아집니다.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질에 대한 관리를 안 하면 송아지는 거의 설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뭐 부상,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대장균성일 때는 어떻게 해주셔, 살모넬스 때는 어떻게 해주셔, 뭐 바이러스성일 때는 어떻게,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현장에서 그걸 구분하면서 대처한다는 건 쉽지 않은 얘기고, 대부분 또 이게 균들이 복합 감염되는 얘기가 워낙 많습니다. 한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학자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70%가 복합 감염이랍니다. 성공한 설사상. 그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저도 구분을 못합니다, 솔직히. 네, 구분되는 예도 있고 못한 예가 더 많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뭐 항생제, 지사제, 소화 관련 제품들, 면역 관련 제품들 이런 거를 초기에 적절하게 잘 운영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 사장님들이 설사를 예방하고 송아지를 우량하게 잘 키우시려면 첫 번째, 어미한테 사료는 기본량을 먹이는 걸 가정하고 조사료를 깨끗한 걸 잘 주셔야 돼요. 사료 위주로 어쩔 수 없이 사료 위주로 관리하면서 조사료까지도 품질이 안 좋다. 네? 볏집을 주는데 볏집 상태도 안 좋다. 이런 집들은 영락없이 설사 터집니다. 특별하게 건강한 개체 빼고 99% 설사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를 최대한 깨끗하게 공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분만 2개월 전부터 사료 돋아 먹이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송아지가 영양적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를 해서 뱃속에서부터 충분한 영양을 섭취를 해야지 조금 더 건강한 송아지가 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 최소한 블럭 같은 것도 떨어뜨리지 말고 잘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분만 전에 백신 접종을 다들 열심히들 하시는데 아직도 솔직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근데 백신 접종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6주 전, 대충 3주 전. 3주 전쯤 두 번째 백신 놓을 때 비타민 A, D, E 제제 정도를 같이 놔주면 한결더 좋습니다. 송아지의 면역을 더 높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만 6개월, 2개월 전부터는 유질 개선제를 같이 먹여서 사료 위주의 사용 관련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송아지한테 직접적으로 해야 될 처치들이 있습니다. 어미도 챙겨야 되고 송아지한테도 직접 이제 챙겨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송아지한테는 어미의 어떤 적정량의 초유를 반드시 섭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송아지 잘 내켜놓고 첫 젖을 정확하게 먹는지 안 먹는지, 두 번째 젖까지 정상적으로 잘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첫 젖을 확인하는 거로다가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첫 젖도 잘 먹고 두 번째 젖까지 잘 먹어야지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첫 젖은 잘 먹었는데 두 번째부터 안 먹는 소리들 종종 나오거든요. 그죠? 뱃속에 양수 살짝 드는 애들. 첫 젖은 먹습니다. 그럼 뱃속에서 양수랑 딱 섞이고 나면 바로 식체 상태로 갑니다. 그럼 두 번째부터 안 먹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잘 먹어야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 모유는 송아지 자기 체중의 10% 정도 먹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를 얼마큼 먹는지 어미젖을 빨아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늠하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간접적으로 어미가 희한하게, 그 송아지가 어미젖을 빨아먹는데 젖꼭지 4개를 수시로 바꿔본다. 네? 이건 젖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젖이 좋은 소는
송아지가 한 꼭지 물고 계속 빨아먹습니다. 젖이 계속 잘 나오니까 바꿔물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안 나와서 자꾸 바꿔물는 겁니다. 네? 송아지가 젖꼭지를 4개를 수시로 바꿔본다. 아, 이 어미가 젖이 짧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판단이 서면 사장님들이 보충해서 먹이셔야 됩니다. 그거를 그냥 냅두면 결국 문제가 터지죠. 며칠 지나서. 그죠? 송아지 태어나면 송아지의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면역제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귀찮더라도 보통 한 3일, 4일 미리미리 챙겨주면 좋고요. 또 한 가지 송아지한테 장내의 유익균. 송아지는 태어날 때 무균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치? 얼른 유익균을 먹여서 장에 정상적인 균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유익균을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를 사람들이 송아지한테 직접적으로 잘 챙기면 그런 어떤 설사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그 여전을 활성화시키는 약들 가지고 어떤 이런 치료를 한 사례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하루 만에 어떤 설사했던 상황.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유지방,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높은 것을 잘 소화를 못 시켜서 설사하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 세균, 바이러스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을 대처할 때 면역제를 반드시 쓰는 게 좋다는 얘기고. 이거 난지 며칠 안 된 송아지가 쌍태다 보니까 이게 어미젖이 부족한 상황에 2마리가 나눠 먹음으로 인해서 둘 다 좀 문제가 더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쌍태 났을 때. 어미젖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2마리가 딸렸어요. 그러면 둘 다 어미 초유를 충분히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면역 항체를 둘 다 충분히 못 받은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그 송아지한테 될 조치를 더욱더 더 철저하게 챙겨야 됩니다. 송아지가 어린 송아지인데 볏짚을 아주 왕성하게 잘 씹어 먹고 있어요. 그죠? 그림에서 봐도 뭐 잘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죠? 오른쪽 송아지는 한 2주 된 송아지인데 어미 건초를 같이 먹고 있어요. 사장님들 농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늘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을 사장님들은 정상으로 보십니까? 이거를 비정상으로 보십니까? 네? 비정상 얘기죠? 비정상이라고 보지만 이걸 또 적극적으로 못 먹게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냅둬요. 그죠?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 그죠? 이기만 사장님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거 떼세요? 못 먹게? 그냥 냅두잖아요. 네. 원래는 이게 비정상입니다. 태어난 지 이렇게 어린 송아이들, 한 달 안쪽 어린 송아이들 이런 식으로 건초를 먹고 볏짚을 먹고 하는 거는 이건 비정상입니다.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죠? 이거를 방지턱을 대든 어쩌든 해서 못 먹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이거를 방치를 하면 대부분은 넘어갑니다. 간혹 문제가 터지죠. 이렇게 터집니다. 네. 이게 볏짚입니다. 네. 이게 송아지가 볏짚을 먹을 때 큰 소처럼 이빨을 딱딱 끊어서 씹어 먹는 게 아니고 사장님들이 볏짚 손바닥에 놓고 한 5분간 비벼가지고서는 놓는 형태. 그죠? 막 씹지 않고 끊지를 못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긴 볏짚을 그냥 이렇게 비벼놓은 형태입니다. 그죠? 이게 100% 이게 이제 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미 전 먹은 게 체해서 사회 시체로 간 겁니다. 네.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현장에서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순수하게 어미 젖에만 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의 문제가 많다는 거죠. 바닥에 지저분한 거 훑어먹고 어미 젖도 체하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오른쪽은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단단하게 볏짚이 뭉쳐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이불을 딱 틀어막은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진이 몇 장 있는데 계속 설사를 한 송아지입니다. 2주 이상 설사를 했던 일치입니다. 맨 위에 사진은 청일 이동리의 농가에서 찍은 겁니다. 저는 여기 이 송아지 사장님이 주인 사장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피가 선명한 피가 보여요, 그죠? 이 송아지는 서원 풍성원에서 찍은 겁니다. 그 피가 보여요, 그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장님들이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들 대부분이 이거를 장염으로 보신다, 그죠? 장염으로 보신다, 사장님들이. 폭시금 장염, 그죠? 폭시금 장염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엉뚱하게. 사장님들 피만 보이면 폭시금 장염으로 일단 생각을 하셔요. 처음에는 기력이 있으니까 폭시금 장염으로 생각하고 약을 쓰셔도 돼요. 근데 하루 이틀 썼는데 차도가 없다. 그럼 그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게 폭시금이 아닌가 보다. 네? 아니면 난 듯 하다가 다시 재발된다. 이러면 폭시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뱃속에 뭐가 엉뚱한 게 들은 거 아닌가?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송아지 사장님이 역시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이걸 장염으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약사다 쓰시고 안 들어요? 그럼 딴 데서 또 약사다 쓰시고 여기도 안 들어요? 또 딴 데서 약사다 이랬던 거예요. 다행히 송아지가 체력이 있어서 버티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하시다가 이상하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가보니까 뱃속에 이물 들었어요. 진찰을 해보니까. 근데 이런 송아지가 왜 핏똥을 싸는지를 한 번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뱃속에 사위 속에 이물이 들어있으면 사위에서 위산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죠? 위 속에 내용물이 있으니까 위산은 계속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위산은 강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산성의 위액이 과다하게 계속 분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액이 장으로 내려가요. 그죠? 정상적일 때는 장으로 내려가면 뭐 12지장 입구 바로 옆에 사람도 마찬가지고 췌장이라는 게 있어요. 췌장. 우리 옛날 분들은 지라라고 하는 거, 비장 이렇게 부르는 거. 거기에서 그 산성을 중화시키는 소다수가 나와요. 그걸 중탄산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다물이에요, 소다물. 알칼리성 소다수가 분비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산성의 내용물을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윗속의 이물 때문에 위산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면 그 중탄산수로 중화를 미처 다 못 시키는 거예요. 네. 위산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성 내용물이 장으로 소장으로 그냥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산성 내용물 때문에 장벽이 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해가 가시죠? 네, 간단한 거예요. 네. 중탄산수로 완충작용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 내용물이 들어가서 장벽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출혈이 생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장염 치료를 하면 처음에 항생제가 들어가니까 약간 호전되는 듯 하다가 다시 아파요. 그걸 자꾸 반복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며칠 이렇게 초기에 치료를 하다가 호전이 안 된다, 이상하다 싶을 때는 얼른 뱃속의 이물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뱃속의 이물이 대부분은 털입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100% 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례가 이런 식입니다. 뱃속에 바닥에 지저분한 것들을 먹은 것이 1차 원인이 돼서 어미 젖까지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오른쪽 이런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딱 털 만드는 경우도 물론 간혹은 있어요. 근데 이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대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식의 이물로 인한 어떤 그런 소화불량, 설사 상황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소화기들이 약물 치료에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 어떤 그런 그 반응이 잘 어떤 호전 반응이 약할 때는 이런 걸 한번 좀 의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절하게 기력이 있을 때 수술하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많은 사연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회복들을 하는 집들이고 그 중에는 실패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늦게 손댄 집들. 송아지가 너무 기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손을 내면 회복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이분은 제가 좀 워낙 특이한 분이라서 제가 사진 올려놨는데 이분이 어디 분이냐면 저 경남 김해 분입니다. 김해. 송아지가 병이 났는데 그쪽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더러 김해로 출장을 와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장님 거기까지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송아지를 싣고 행성까지 오셨어요. 산타페 그 차에다가 고무 따라에다가 송아지 4다리를 묶어가지고서는 옛날 돼지 묶듯이 묶어가지고 김해에서 송아지를 지난 겨울에 1월달에 싣고 올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게에서 수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서 일주일 뒤에 송아지 잘 회복했다고 찍어서 저한테 다시 보내준 겁니다. 사진. 대단하시죠? 네. 요 인근 지역에서는 많이들 오십니다. 대천 원주 이쪽에서는 송아지들 가지고도 많이 오시는데 김해에서 오셨어요. 3시간 40분 걸렸다. 대단하시죠? 그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 송아지를 막내 아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기는 송아지가 저분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서 하여튼 여기까지 싣고 오셨어요. 그래서 적절할 때 수술해주면 대부분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의 문제입니다. 너무 처진 다음에 손을 대면 재미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물로 인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인이 뭐냐? 어미젖이 짧은 겁니다. 어미젖이 부족해서 송아지가 영양이 딸려서 자꾸 엉뚱한 거에 입을 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미젖이 양쪽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귀찮더라도 사장님들이 아침 저녁으로라도 송아지한테 젖을 보충해서 먹이셔야 돼요. 그죠? 그러고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료를 최대한 빨리 적응시키라는 겁니다. 특히 어미젖이 짧다라고 판단이 되는 개체에 딸린 송아지는 더더구나 사료에 빨리빨리 적응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어미젖이 부족해지는 거에 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우는 새끼 낳고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어미젖이 서서히 줍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미젖이 서서히 줄기 전에 사료에 적응이 돼 있으면 설령 어미젖이 줄더라도 사료를 통해서 영양 섭취를 해요, 송아지가. 그러면 저런 지저분한 거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어미젖이 주는데 사료에 적응이 안 된 송아지는 입에 닿는 대로 막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래서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털 같은 거 먹고 문제가 되는 게 제가 한두 달 사이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유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서 사료를 빨리빨리 적응시켜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송아지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농가들이 많습니다. 한쪽에. 그리고 뭐 칸칸이 밑에 있는 송아지들이 빠져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 있어서 한쪽으로 몰려 있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사료 주고 송아지한테 알맞는 어떤 건초를 주고 물 주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골격발달 촉진 어미한테 주는 게 송아지한테는 골격발달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송아지 같은 경우 이 물에 타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송아지가 우량하게 그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우량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이렇게 현장에서 먹이의 곰팡이 독소로 인해서 유질이 또 더 안 좋아져가지고 설사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곰팡이 독소는 어미가 먹으면 그대로 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직접적으로 독소를 먹는 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볏짚들, 곰팡이 낀 볏짚은 새끼 딸린 어미들한테 주는 거는 이거는 또 설사해라라고 먹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거 절대 먹이지 마. 간혹 또 배꼽에 염증이 문제가 돼서 이걸로 인해서 소화장애가 오면서 설사하는 개체들도 간혹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꼽 소독도 송아이들 배꼽 소독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더 철저하게 챙기셔야 돼요. 1시간 안에 끝내달라고 하도 재촉들을 하셔서 제가 또 최대한 빨리 끝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빨리 끝냈죠? 네, 2시, 3시간째 한참 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여기 관련해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십니다. 예. 그게 단순히 건초에 초종이 바뀌었다고 설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독소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현장에서 가장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위험한 건 포밀집입니다. 포밀이 유독 곰팡이가 잘 핀다. 그 안쪽으로. 포밀 대공 속으로 곰팡이가 유독 잘 핍니다. 수분만 조금 했으면 아주 잘 핀다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옥수수 사이리지 같은 거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인근에는 옥수수 사이리지로 몇십 마리 집단 폐사되고 이런 사례들도 인근에 있습니다. 전에 호천에서 40마리, 이틀 사이에 40마리까지 죽였습니다. 호천에서. 옥수수 사이리지. 그런 사례가 많고 요즘은 이제 그런 형태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여름에 그 옥수수 따고 나면 옥수수 배 잘라다가 처마 밑에다 이렇게 겹겹이 싸가지고 쭉 남기고 먹이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주 위험합니다. 그죠? 그 건조시키는 과정에 곰팡이가 끊임없이 잡힙니다. 그런 거 특히 조심하세요. 오늘 뭐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내보려고 하고 제가 뭐 행성에 있으니까 뭐 따로 뭐 이렇게 문의하시고자 하시는 분은 제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